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화요일 함께해 주신 두 분이죠. 김주희 변호사 그리고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가 이거군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들 뒷조사했다. 한마디로 네. 이제 사찰 의혹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이 이제 조사를 벌였는데 결국은 무혐의 처리가 났어요. 정상근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이 수사를 했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수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검찰총장 지위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이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주희 변호사는 뭐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떠신가요? 네, 이게 사실 좀 까다로운 사안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무조건 유죄냐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거는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그 검찰총장이 깊이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들만 따로 이렇게 수집하는 자체는 일선의 공판검사나 뭐 이런 검사들이 그 정보를 수집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별도로 이렇게 그 정책관실에서 따로 했다는 자체는 네. 좀 그 법령에 좀 안 맞는 부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원래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고 그 얘기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가다 보면 이것까지 가지고 기소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쉽게 낼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고민은 이런 거죠. 이게 어쨌든 법령상의 별도의 근거가 정확히 있는 게 아니고 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거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예전에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가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 거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있잖아요. 네네. 형사적으로 좀 더 엄격하죠. 네. 고거를 했을 때 그렇다고 또 그 기묘하고 애매모호한 직권남용죄 법리를 그 다음 또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서 또 하나의 산이 있어서 두 개의 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혐의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어요. 근데 특히 이러면 우리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네. 유죄인데 그럼 우리 다 범죄자야 이런 생각까지 검찰에서 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석연치 않죠. 그러면 앞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일선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체계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런 논리가 성립을 역으로 가능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관례상 수십 년간 네. 그냥 아름아름 해왔던 관례상 네. 이라는 건지 네. 또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역으로 봤을 때 이거 똑같은 일을 만약에 판사라는 집단에서 직업군에서 혹은 변호사라는 직업군에서 같은 유사한 정도의 정보 수집을 해왔다면 검사들이 똑같이 무혐의 결론 내렸을까? 그러니까 그걸 네.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 법원 행정처에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네. 수집을 했다고 한다면 뭐 농구를 좋아하고부터 시작해서 네.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기소유예라는 변화구가 가능한데 변하고 네, 깔끔하게 무혐의로 결론 내리셨다. 무혐의로까지 결론 내리는 거는 내면서도 조금 고민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애매한 생각이 좀 구석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 네. 형사처벌은 조금 기소하더라도 사실 무죄 날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 어렵다. 경계에 있는 부분이어서 네.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거 계속 하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시작
뿌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어쨌든 네.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음. 그럼 윤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사를 좀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네. 서면 조사만 하고 서면 조사. 예, 네. 별도로 뭐 대면 질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심스러웠겠죠. 근데 그것도 뭐 적절하냐? 그러니까 아마 그 조금 지금의 검찰이나 대검에 대해서 신뢰가 낮으신 분들은 이것이야말로 공수처가 해야 될 사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내부자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팔이 안으로 굽는 사안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번에 형사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업무 지시가 대검에서는 그동안 이번이 쭉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좀 약간 예외적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하기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네. 그래서 네. 좀 다시는 이런 일들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안 하는 어떤 뭐 예규랄까 뭐 하여튼 업무 가이드라인 아닐까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찌됐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있을 때 윤 총장 징계 사유 뭐 굵직한 거 한 6개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징계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 행정법원 뒤에 소송이 있고 네네. 거기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은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형사적으로 무죄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징계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즉각적인, 이음동요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요. 판사 출신이시죠? 서기호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상을 하셨죠? 예, 그렇죠. 뭐 네. 예견된 수순입니다. 예견된 수순이다. 네. 직권 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여러 판례를 받고 또 법리 검토까지 했지만 혐의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검찰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당초에 이 사건을 서울 고검에 배당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던 사안을 서울 고검으로 넘겼고 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배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 고등검찰청은 이제 보통 2심에 대응되는 네네. 항고심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네네. 원래.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왜 그때 서울고검으로 배당을 했냐면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으로서 네. 이제 윤석열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고 보니까 네. 애시당초 서울고검에 배당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견된 수순으로 여러 가지 뭐 검토해본 결과 혐의 없음 나온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쨌든 절차라는 건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지검에 갔다가 안 되면 고검에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바로 고검으로 가는 사건을 보셨습니까? 과거에요? 전혀 저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황당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금 현재 조상철 검사장이라고 네. 이분은 윤석열 징계 때 반대한다는 그 성명에 동참했던 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곳에다가 이제 배당을 딱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견된 수순으로 결과가 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이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윤 총장의 지위를 배제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그렇게 설명을 어쨌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무혐의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에서도 이제 행정법원이었지만 매우 부적절하다. 판사 사찰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서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시당초 수사 의지가 없는 곳에다가 네. 서울 고검에다가 맡겼고 그러니까 배당을 했고 네. 또 그 수사 담당부에서도 그냥 뭐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야말로 예견된 수순에 의한 결론을 내렸고 또 검찰총장이 뭐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 결론을 내렸다고 하나 현직 검찰총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는 거죠. 수사한다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애시당초에 이제 공수처 같은 데서 독립된 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공수처가 아직 설립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좀 어려웠던 것이고 그나마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은 대검 감찰부에서는 네.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이 외부 인사가 임명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동수 감찰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네.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딱 이제 다른 서울고검으로 이제 배당을 이제 이전을 해버린 거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이제 보면서 어쨌든 검찰은 이번 사건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누누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체 조사는 항상 무혐의나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는데 공수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고소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강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결이 된 셈인데. 종결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별도로 뭐 누군가가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네. 그 고발장을 이제 공수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죠. 네네. 예를 들어 대신에 어떤 판사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장을 제출한다면 그것은 이제 공수처로 갈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꼭 판사 아니라도 어느 누구나 고발장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지만 이거는 범죄다라고 판단해서 고발장을 누구나 제3자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민단체도 많이 하니까요, 그런 거를. 그렇습니다. 네. 가능한데요. 이제 공수처가 아직 수사관 검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한 2달 정도는 지나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서 그때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는 요건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요. 월성 원전 수사 관련해서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장 담당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산업부 장관이 어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 외에 경제성 평가를 심각하게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거에 직접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관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장관이 그걸 직접 지시해서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봤는데 역시나 판사님이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그 월성 원전 수사 관련해서 김주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새벽에 그 법조 출입 기자분이 저희가 안 잘 줄 어떻게 알고 2시쯤인가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문자가 또 왔군요. 그 새벽에. 그래서 좀 제가 안 자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6대4 정도로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좀 이유들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다. 사실관계는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툼의 여지 정도로.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한수원의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산업부나 청와대에서 관여가 있었냐 없었냐. 근데 직권남용죄 법리로 하면 여긴 직권이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 직권이 없으면 남용이 없다.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례 기준대로라고 하면. 그다음 업무방해죄는 증거 문제인데 증거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밝힌 것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각된 것이 저는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수원 월성 원전 폐기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의 어떤 정책적 스텝이 좀 러프했고 거기서 약간 절차적 흠결이 분명히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전성 문제가 더 핵심이 됐어야 되는데 경제성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이렇게 폐쇄가 됐다 이제 이거거든요. 사실 1심 판결도 법원에서 났던 사안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맞는 행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책임을 지는 사태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그래도 그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조사였습니다.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논문을 사실상 국민 돈으로 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심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후보자님. 논문은 부족합니다만 감히 실제 그다음에 표절 이거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 25% 넘어야 되는데 5% 미만이 나오는데요. 논문은 졸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부분을 제가 쓴 거는 맞습니다. 36대 박지원 장관부터 51대 박영우 장관까지 국회의원, 교수, 법조인, 문학인, 영화인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분들이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년도 대선을 염두에 둔 정권 마지막에 보험용 그런 인사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월 생활비 60만 원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황희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뭐 황희 후보자는 처음에는 이 60만 원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아껴 썼다라는 해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배우자가 머리도 직접 자르고 뭐 가족 집에서 잘랐다 뭐 자녀의 이런 머리도 직접 자르고 막 그렇게 얘기를 좀 그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네. 그게 좀 더 오히려 논란이 됐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자세한 얘기를 더 했는데 일단 이 생활비가 60만 원은 아니고 따져보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출을 한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60만 원 얘기가 나온 것은 그 1년 신용카드 결제액이 720만 원이 나왔는데 네. 그것을 언론에서 단순히 12개월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60만 원 정도가 나와서 그게 이제 한 달에 60만 원 생활비 이렇게 좀 보도가 된 측면이 있는데 신용카드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온 측면이 있다. 네네. 근데 뭐 본인이 이제 사는 뭐 집에 뭐 어떤 뭐 돈도 나가고 뭐 이런저런 뭐 금액도 이제 계좌이체를 하고 뭐 네. 그런 돈을 빼고 이제 신용카드액만 따져보니까 그 정도 돈이 나왔던 거고 네. 뭐 어쨌든 지금 딸이 좀 학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본인도 최대한 좀 절약을 하려는 마음에서 좀 아끼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잘못 와전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총 46개 계좌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좀 많긴 하죠. 맞네요.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많은 관리하는지. 수준이긴 한데 네. 근데 황희 후보자 얘기는 이 자신이 좀 정치인으로 선거에 나가면서 뭐 그때마다 이제 계좌를 개설을 했었고 뭐 그 이후에 좀 선거가 끝나고 다 이제 정리가 다 끝난 뒤에 좀 계좌만 지금 소액으로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정리 안 한 상당히 많다. 계좌들. 네. 그 통장 정리를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좀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또 뭐 잠시 아까 싱클 들으셨습니다만 다른 쟁점이 어떤 게 있었죠? 일단 뭐 이제 본회의 때 그 병가를 내고 스페인을 다녀왔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본회의가 아마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본회의였을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을 모두 소집해서 이걸 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족수가 부족한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좀 총극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황희 후보자도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부출석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들하고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던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하고 또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준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 때 전공이 스페인어인데 전공이 스페인어였습니까? 네, 아직 스페인을 못 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제가 박사를 수료했는데 네네. 아직 논문을 쓰지 않아서 표절 논란은 저는 없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뭐랄까 잔잔하게 좀 이슈가 될 만한 자극적인 의제들은 되게 많은데 뭐 적격 부적격 논란이라기보다 네. 그렇게 매력적인 인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 말미에 장관을 교체를 하는데 사실 황희 장관이 그 문체부나 이쪽에 뭐 관련한 상임위 활동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정치인이 뭐 전혀 경험이 없던 그렇게 하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예전에 네. 문체부 장관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게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분인데 이분을 꼭 이 자리에 내세워야 되나? 만약에 이승원 진행자께서 인사수석이다. 그럼 이렇게는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핵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꼭 이 자리에 앉혀야 된다라는 네. 어떤 핵심 키워드가 좀 부족한 네.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퍼지니까 그러니까 꼭 떨어뜨려야겠다는 막 엄청난 그런 건 없는데 네. 뭐 이렇게
본인은 뭐 자사고나 이런 거에서 폐지 의견은 아니니까 네네. 좀 민주당 색깔이랑 안 맞지만 그 자녀 또 현직에 있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 의원이면 외국인 학교까지 못 보낼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분들이 뭐 시장 후보도 나오고 그러시지만 외국에 아예 보내시지만 네네.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네. 인사 검증 단계에서 결격 사유는 아닌데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체크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법적인 논란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서적으로나 네, 정무적으로 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감정상.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정상 기자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 봤을 때 뭐 온갖 청문회를 다 이제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그동안 봐 오셨고. 네, 근데 네. 뭐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큰 쟁점은 없는 청문회로 좀 지나가는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황희 장관이 이제 황희 의원이 이제 후보자로 네. 지명이 됐을 때 좀 의외의 인사다라는 얘기가 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좀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농담 삼아서 정승을 한번 오늘 양쪽 다 이렇게 썰렁한 농담들을 하나씩 들고 오셨어요. 네.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뭐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뭐 그 결격 사유가 뭐 이렇다 크게 좀 눈에 띄는 건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결정적 같습니다. 한방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그래도 뭐 인상 부동산 투기, 찌푸리는 위장전입도 대법관까지 되는 마당인데 그런 건 없어요. 위장전입, 음주운전, 뭐 논문 표절은 약간 지금 논란 있지만 카피킬러 이런 것도 요즘은 다 넣어보고 최근에 했던 거니까 네. 뭐 취소된다는 내용도 없고 네. 뭔 없어요. 뭔 없는데 근데 이분 뭐 때문에 해줘야 되지?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딱히 없고 그냥 네.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다. 네, 그게 참. 뭐 이번에 야당은 또 부적격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부적격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뭐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이제 보낼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에 맞춰서 임명하거나 뭐 그런 좀 방식으로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뭐 진행 중인 것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뭐 특별한 거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이 안에서 뭔가 계속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상 기자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가 됐고요. 이 김은경 전 장관의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고 바로 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또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주희 변호사님, 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핵심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어려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1심 진행 전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원래 좀 적절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있었던 정권 바뀌면, 일들이어서 직권남용의 고의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 코드 인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이제 줄사표를 받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또 교체 안 하고 이제 이랬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과 현실이 좀 불일치했던 것들을 그냥 크게 그 긴장감을 안 갖고 이걸 뭐랄까 재방송을 하다가 지금 심의 기준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잘린 이제 그런 형태여서 이게 무슨 어쨌든 이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 어떻게 하자는 사람들도 사실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코드 인사를 다 용인해서 역관제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에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공정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그냥 임기를 무조건 다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현실은 사실 항상 두 개가 약간 섞여 있잖아요. 어떤 기관들은 특히 언론 쪽은 이나 뭐 사법부 이런 데는 당연히 다 임기를 보장하는 것인데 나머지 산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책 코드를 같이 맞춰가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사표를 쓰거나 사표를 쓰라고 권유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었잖아요. 네네. 그 일을 너무 러프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있던 관행을 누구는 처벌 안 받았고 본인만 처벌받았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의 사유는 사실 문제들. 양형에서 조금 네. 이제 낮춰주거나 이럴 문제지. 근데 법정 구속까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김주변 그건 변호사? 못했어요. 법정 왜냐하면 구속. 네. 1심에서도 물론 이제 죄를 그 인정. 불구속으로 쭉 진행이 네. 됐었던 것이고 별도 이제 와가지고 이게 정권 초기에 이미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가는 거는 사실 좀 예상하기 좀 못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보면은 예전에도 이제 정권 바뀌면은 우르르 다 쫓겨나가고 네.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이게 늘 있었던 거고 사실은 이제 기자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솔직히 과거에 정권에서 뭐 구체적인 압박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과 또 알아서 나가는 사람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이제 항상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지금 정권은 탈원전을 하고자 하는데 네.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핵심 장은 아니 뭔가 이 화석 원자력 연료를 마피아다. 더 쓸 거야.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혹은 원전을 더 뭐 할 거야. 뭐 전혀 다른 철학관을 갖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엇박자잖아요. 이게 굉장히 현실과 뭔가 이게 법이 정말 괴리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네. 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취재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게 네. 뭐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정권 초기에 좀 그 기관장들이 다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른바 이제 그 사퇴 압력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 사퇴 압력을 받았던 사람 중에 또 어떤 분은 뭐 직원을 폭행하거나 뭐 그런 일도 있던 분이고 폭행까지. 예, 또 네. 다른 분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분들 중에서는 아니 난 그런 압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라고 증언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다양하군요. 네, 그래서 네네. 이게 리스트업은 되어 있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 그 리스트 안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안 받았다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직권남용죄 법리가 진보 보수 문제를 떠나서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요 그대로 다 유죄가 끝까지 다 가진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이제 말하자면 전부 무죄가 나의 개연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퇴하라고 굉장히 좀 그 강하게 압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뒷조사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강압이 있어서 분명 문제가 되고 법으로도 문제는 되는데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건 어떤 정권이나 이제 안고 갈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당연히 이거는 항소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당사자거나 이제 이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근데 이런 거죠. 뭐 서류 원래 추천했던 지금 검찰 기소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원래 어떤 환경공단의 감사를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네. 서류를 탈락하고,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인 사람들이 탈락한 것도 이제 네. 업무 방해였다. 이제 그걸 유도했다. 이제 그 네. 부분은 그 공공기관 인사에서 이른바 나가리는 네. 되게 많이 사실 있거든요. 네. 재공고 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3차 공고까지 다시 나서 인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뭐 별도의 어떤 증거 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주무부처, 그다음 기재부,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까지 다 이제 사실은 그 밑에서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나는 인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어느 과거에 정부 그렇죠. 막론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을 전부 다 정말 고의적으로 다 부적격이라고 한 거냐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 맞는 인재상에 맞는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따져볼 만한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일부 무죄로 지금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점 찍은 사람들한테 임원 지원을 하라고 한 점이나 이런 네. 것들은 또 이제 일부 기소 내용 중에 무죄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뭐 기록을 다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요 직권남용죄나 강용죄, 업무방해죄, 특히 이제 직권남용죄는 직권이 있었던 사항이냐 아니냐 가지고 다툴 것이고 강용죄나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네. 구체적인 증거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다퉈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쨌든 이번 1심만 본다면 법원이 그냥 정말 엄격하게 따져본 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로킥 오늘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